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강인가요? 종강? 주택법 나가겠습니다. 주택법. 그 기초서 보시면은 303페이지 보시면 자, 5장. 그래서 파트 5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30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법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법률이 주택법이에요. 오늘 배울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법은 문항수를 옆에다가 7문제 이렇게 써 놓으세요. 문항수가 7문제 나옵니다. 자, 목표를 5문제. 5문제. 자, 주택법은 그 건축법이랑 주택법이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 맞죠? 근데 이 주택법은 모든 건물은 아니고 자,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좁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은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게 건축법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뭐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공장이면 공장 모두 다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요. 그 중에서 딱 특정화시켜서 상가나 공장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주택만 적용하겠다라는 개별법을 만든 겁니다. 개별법. 그래서 이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이 규제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를 더 독자적으로. 근데 이제 양으로 볼 때는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작아요. 분량이, 공부할 분량이. 근데 문항수는 똑같이 7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많은 건축법보다는 분량이 적은 주택법을 논점으로 잡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략법용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반복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무한 반복 해야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네. 무한 반복.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규모 또 숫자 이런 걸 가지고 규제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내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중요 법률이에요. 7문제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 목표는 5문제다. 이렇게 해서 목표 꼭 달성하십시오. 5문제만 맞히면 합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나머지 볼 거 없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30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모든 법률을 조금 하셨으니까 모든 법률에 제일 먼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총칙입니다. 총칙. 총칙은 두 가지예요, 무조건. 자, 이 법을 만든 목적. 그게 1번에 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지 마시고 2번에 가면 주택 나오죠? 거기부터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이제 용어정의거든요, 이게.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뭐 주택이다, 뭐 기타, 부대복리시설이다 이런 용어에서 문항수가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문제 나왔어요. 주택법은 용어정의가 하나에서 2개인데 2개 정도 주로 나옵니다. 주택에 대한 용어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럼 먼저 지금 배우는 법이 주택법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용어정의를 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주택이 뭐냐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1번에 주택의 정의라고 써 있는 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 그래서 주택이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오랫동안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 거기다 밑줄. 자, 그러면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두 가지를 써놓으세요.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욕실과 부엌. 자, 요 두 가지 구조를 다 갖추면 그걸 우리가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강의실은 욕실 있나요, 없나요? 부엌도 없죠? 그럼 주택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시면 욕실, 부엌 있죠? 이게 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구조의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의 건축물만 주택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런 구조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죠.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맨 끝에 보시면 부속 토지를 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나요 지금? 그럼 토지도 부속 토지까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이 속해 있는 부속 토지 있죠? 그것까지 포함한다. 부속 토지도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종류가 2개 있다는 건 기억이 나셔야 돼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 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게 정확히 주택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하시고 자꾸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고, 자, 2번 내려가시면 주택의 종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종류는 구조에 따라 나누는 게 있어요. 구조상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분류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 묶으시면 돼요. 1,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하시고, 단독은 놔두시고요. 공동주택이 주로 여기서 논점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중에서 자, 여러분 거주하시는 자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단독에 거주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공동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주택법도 주로 규제의 논점이 주택은 다 규제를 하지만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논점이 공동주택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공동주택 내려가시면 종류가 나와 있어요. 박스에. 그 위에 있는 거 뭐 공동주택이 뭐다 이런 건 참고만 하시고 종류를 곧바로 가시면 돼. 사실 아닌 것도 상관없어요.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건축법이랑 비교할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 우리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류 배웠나요, 여러분들? 그때 공동주택을 4개로 배웠어요. 아파트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 배운 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있죠? 2개 묶으셔야지. 우리가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배운 거. 그러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둘 다, 2가지 주택 전부 다 몇 개층? 4개층 이하. 확인하십시오.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럼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맞나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밑에다 하나 써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기숙사. 자, 있고 없고예요. 자, 기숙사. 자, 그럼 기숙사는 여러분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포함이 됐죠. 맞아요. 왜냐면 건축법은 뭘 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된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는 가보면 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주택의 대상상 빼야 돼요. 주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법상. 왜냐하면 이 기숙사는 요거 보세요. 요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거. 일단 주택법상 주택이 되려면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는 욕실 부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라고 하셔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버리는 거예요. 주택법으로 넘어올 때는.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종류는 3개 있다고 하셔야 돼. 4개가 아니라 3개예요. 다른 겁니다, 종류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해당되지 않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따 용어 새로 하나 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준주택이라고 해요. 작년도 이거 문제 나왔어요, 기숙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숙사는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택이 아닌 건물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조금 있다가 오른쪽에 보면 준주택 2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번인가요? 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 준주택 보이시죠? 거기에 기숙사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연결성 있는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준주택은 좀 이따 보고요. 자, 내려가서 2번에 가면 자, 그럼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주택법상 어떤 돈으로 건설을 하느냐? 자금. 2번에 가면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라고 써 있죠. 머니를 가지고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1번 보시면 국민주택이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민영주택 보이시죠? 일단 2개를 논점을 2개 잡아서 자, 자금에 따라 크게 나누는 게 2가지예요, 원래.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영주택은 거의 뭐 우리가 논점이 아니에요. 여기 1번은 별표하시라는 얘기야. 요게 국민주택은 작년도 문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올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국민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자, 두 개를 나눠서 보실 때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국민주택 요게 있고 이걸 나눠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민영주택이 있을 거야 오른쪽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느낌을 좀 찾아보면 공공 영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민간 영역에서 건설을 하면 어떤 주택이다? 민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거기서 지금 복잡하게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재를 같이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국민주택 땡땡 써 있는 거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자 가로 열고, 자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다시 말하면 6글자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거기 밑줄. 자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뭐라고 한다는 거죠? 그 위에서 가로 닫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국민주택 규모 밑줄어 놓고 85제곱미터 이하를 화살표로 연결시켜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 그러면 국민주택은 규모를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을 얼마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다.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85제곱미터에 대한 예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제가. 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써 있는 거 찾으셨죠? 그거예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 밑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 밑줄. 자, 그럼 수도권 위치를 보세요. 수도권 밖에 나가 있는 읍면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은 우리가 수도권은 어딘지 다 아시죠? 서울특별시 플러스 경기도 플러스 인천광역시 세 군데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밖에다 짓는 거야. 외이제에다 위치가 읍면에다 짓는 겁니다. 외곽 쪽에다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곽 쪽에다 지을 때는 여러분 중심부보다는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100제곱미터 써 있죠 지금. 자, 그럼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요거는 위치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가 중요한 거, 위치. 그럼 100제곱미터는 원칙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 딱 보이죠? 외곽 쪽이에요. 거기다 건설할 때는 얼마까지 허용한다?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규모를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라.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걸 끌고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 가면 기억번 305페이지 맨 위에요. 자, 기억하고 니은이 있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and가 아니에요. 또는이야, 또는. 아예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연결시켜서 또는이라고 써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주택은 둘 중에 하나. 기억에 해당되거나 또는 어디에 해당되면 니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동시충전 요건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그럼 먼저 기억번이 뭐냐면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국민주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이 지어야 될까요? 민간이 지어야 될까? 그 공공이 4명이에요. 주택법상 공공사업체가 4명이에요. 자,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일 겁니다. 찾으셨죠? 공공 이해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자, 그럼 토지주택공사도 공공 맞죠? 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방공사 찾아서 밑줄. 그 아래줄에 있어요. 지방공사. 그리고 끝까지 읽으세요. 지방공사가 뭐하는 주택? 건설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민간이 지으면 되고 공공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4명 중에 1명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거기다 뭘 붙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 위에 있는 거 지금 열심히 설명한 걸 붙이면 돼요. 보세요 여기. 자, 국가가 건설하거나 지자체가 건설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라고 할게요 저는. 자, 건설하거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여기다 이걸 붙여야 돼요. 건설한다고 무조건 국민주택은 아니고 주거 전용 면적이 있죠. 그걸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를 자 85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이죠. 이하로 건설하세요.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건설했어요. 자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했습니다. 국민주택 맞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요건에 자 기업번에서는 국민주택에 대한 요건이 2개 필요한 거 맞죠? 자 민간이 지으면 안 되고 누구? 4명 중에 1명이 지어야 돼.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할 것 그리고 건설하는 규모가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 85제곱미터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특정화시켜서 자 그럼 전용 면적이 좀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는데 자 우리가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수도권 밖에 나가 있는 도시적이 아닌 읍면 자 읍면 이 읍면의 위치가 수도권 밖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다 건설한다고 딱 특정화시켜서 물어보면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이때는 주거 전용 면적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허용한다. 그럼 퍼펙트하게 첫 번째 있는 개념이 잡힌 거거든요. 기업번에.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 우리가 많이 주변에 들어본 게 주공 아파트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토지주택공사 건설이죠. 주로 전용 면적을 얼마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합니다. 그럼 이게 국민주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자금이에요. 자 그럼 주택을 건설하려면 돈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예, 그 돈이 자금이라 그래요. 건설 자금이죠. 그 돈이 민간 영역에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적인 영역에서 들어오면 된다가 니은번이에요. 그럼 공적인 영역에서 들어오는 돈을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국가가 갖고 있는 돈 있죠? 그걸로 건설하면 돼요.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돈 있죠? 그걸 갖고 건설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 니은번에 보면 국가라고 써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국가에 있는 돈, 지자체에 있는 돈 그런 뜻이에요. 그 돈으로 건설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 밑줄 하나 걸으세요.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장관들이 전부 다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있죠. 거기 밑줄 주택도시기금. 요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 니은번 중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많이 건드려요. 본 시험에서. 기금이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치면 이건 무조건 장관들이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갖고 있다가 그 돈 가지고 어떤 주택을 짓겠다. 국민주택 짓겠다라고 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물론 국민주택 말고도 다른 용도가 있지만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돈 갖고 건설을 했어요. 전용 면적을 얼마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한 겁니다. 그럼 이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 재정, 돈 갖고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 여기 있는 돈 갖고 건설을 한 거예요. 주택을 건설한 겁니다. 건설했는데 전용 면적 그대로 내리세요. 어차피 국민주택 규모가 되려면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로 되니까 이하로 건설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특히 여기 똑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걸 바꾸시면 되지. 얼마까지 허용된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국민주택은 정확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택 기역번에 해당되거나 니은번에 해당되는 주택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국민주택 맞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민영이에요. 그래서 밑에 간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모한주택 제외하면 민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민간 영역에 있는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3번 거기는 여러분들 1번하고 3번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주택은 시험에 주택법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3번에 가면 그 이름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형이랑 세 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1년 내내 도시형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냐면요. 일단 여기서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숫자.
자,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거든요. 다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대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300세대 미만이라고 써 있죠? 지금 외웠어. 집에 가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본시험 가서 적용해서 써먹으려면 이 도시형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이거 1년 내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절대 안 까먹어. 그럼 시험장 가도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몇 세대? 300세대 미만. 그렇게 잡아야 돼 이거를.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 요 세대수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그냥 내리시면 돼. 자, 방금 전에 배운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면 전용 면적 얼마? 그렇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을 국민주택 규모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규모로 건설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지금 이름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택의 이름이 도시형 생활주택 맞죠? 도시역에 건설하는 거잖아. 도시형이니까 도시형이니까 시골형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맞다 그러는 거지. 이거 두 개는 이 두 가지 요건은 그냥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점은 요걸 많이 바꿔요. 요거 2년 전에도 작년이지 작년 28회 때 시험에도 이거 그대로 나왔지 세대수가. 그래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500세대로 건축할 수 있다. OX, X 300세대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논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이고 도시에 건설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맞죠? 종류가 밑에 있어요. 종류. 밑 찾으셨어요 지금? 그 거기 보면 자 기역, 니은, 디귿 거기다 밑줄 쫙 3개. 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게 이거예요. 이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예, 원룸형이 이거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도 종류가 3개 만들어놨지만 90% 이상 다 이걸로 지어요. 이걸로. 뭘로 짓는다? 원룸형. 원룸형이 논점이니까 여기다 별표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근데 종류를 뭐 사렵게 읽을 것도 없어요. 니은번은 뭐냐면 연립이에요. 연립. 연립주택인데 단지형이라는 용어 썼죠. 쉽게 말하면 연립을 건설하는데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했고 도시에 건설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짓는 거죠. 일반적인 연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세 글자 단지형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럼 단지형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연립주택을 어떤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름만 보고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것저것 다 논점 잡으시면 안 돼요. 요게 중요해요. 요거 원룸형. 원룸형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원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방이 하나인데 이제 이거를 법에서는 공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공간이 하나잖아요, 그죠? 원룸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규모가 자 원룸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로 만들려면 너무 큰 규모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서 첫 번째 상한선이 있어요. 전용 면적이.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을 이걸로만 지어야 돼요. 얼마? 거기 체크. 50제곱미터 이하. A번입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B번은 그냥 같이 보세요. 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이거 이해되시나요? 주택의 형태가 되려면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야 된다.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C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이게 원룸이죠.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게 맞죠 지금. 다만 그 밑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투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얼마냐면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투룸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공간을 몇 개로?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상한선 얼마고요? 50이고 자, 투룸 가능한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준점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 공간 두 개의 공간 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번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원룸형이라고 하는 원룸형 주택은 1인 가구 중심으로 만든 주택 맞죠? 최근 1인 가구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얼굴 누렇게 뜬 대한데 안 돼.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야.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숫자 2개를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A, B, C, D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1년 내내 반복하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내려가서 두 번째. 자, 종류 밑줄 그셨죠? 단지형 연립주택이에요. 단지형 연립주택. 자,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만 요 연립과 다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립과 다세대하고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글자를 붙인 거예요. 세 글자. 어떤 글자? 단지형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배우는 거 있죠? 이거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짓지 마세요 라고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합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택을 많이 지어서 그 수요를 충족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앞으로 요 글자가 보이면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강화해요, 완화해요? 완화하는 거예요. 많이 지으세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이해 간단히 하세요. 원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죠. 근데 도시형 생활 주택 형태로 단지형으로 만들었다. 자, 단지형으로 다세대주택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지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계층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5계층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글자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몇 계층? 예,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써 있죠. 그럼 요거로만 봐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많이 지으세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 위에서 1번에 본 어떤 주택과 이것도 완화죠. 공적인 영역에서 짓는 거니까 규제를 강화하진 않지.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어떤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요한 거예요. 2가지 주택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틀리면 절대 안 돼. 다 맞춰야 돼. 100%다. 이건 맞힐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정리하시고 내려가십시오. 자, 3번에 가면 좀 전에 설명드린 준주택 나오죠. 이것도 나와요. 시험에 지문 형태로 나오거나 단독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자, 준주택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 거기다 밑줄 보시면 돼요. 일단 주택은 아닌 거예요. 이름이 준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주택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유사한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택을 준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자,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한다 라고 써 있고요. 밑에 보시면 1, 2, 3, 4 있나요, 지금? 이게 종류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좀 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기숙사. 저는 기숙사 여기 아까 해드릴 때 이거 주택 아니죠? 독립된 주거 생활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고시원이라는 용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종류가 있었거든. 그 용어 싹 바꿨어. 그래서 옆에다 고시원, 옛날로 말하면 고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걸 용어를 바꿔서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보이시죠? 실버타운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피스텔. 지금 불러드린 거 4가지입니다. 4가지는 주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택 아닙니다. 특히 맨 밑에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용도가.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주택법에서는 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본다라고 해서 종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4개 있어요, 4개. 그래서 거기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 오노 아세요, 오노? 오노 누구예요, 오노?
그래, 미국 스케이트 선수잖아. 반칙 잘해 못해? 반칙 선수잖아, 이 선수. 오너가 반칙을 하다가 지가 자빠져서 기어가는 거야. 아, 자빠져서 그러면 좀 그러니까 넘어져서 언어순을 해야지. 그래서 누가 기어간다고요? 오너가 기어갑니다. 1년 내내 외워요. 금방 외워집니다. 오너가 기어갑니다. 자, 기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 준주택.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외워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 오너가 기어간다는 기억 잘해. 근데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야. 기어서 준주택으로 간다 이렇게 해야 완벽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 4가지가 있다. 이런 건 100% 맞춰야죠. 그래서 요 5가 뭐냐면 오피스텔이에요. 요건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사. 딱 종류 몇 개 있어요? 4개.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내려가십시오. 자, 3번 가시면 자, 부대시설 나오고 복리시설 나오죠.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만 있진 않죠. 주차장 있나요, 없나요? 관리사무소 있죠. 담장도 있죠. 도로도 있죠. 이런 것들은 모든 단지에 다 있는 거예요. 주택이 들어올 때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걸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부대시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 천천히 보시면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이런 용어 쓰지 않나요 지금? 그럼 주택의 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 따라 들어오는 시설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써 있고 다음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306페이지. 자, 거기 넘기시면 박스가 있고 1번에 지금 불러드린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자, 주택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이렇게 있고 주택이 있고 자, 우리가 차 끌고 들어가면 주차장에 파킹하죠. 주차장이 있잖아. 이거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부대시설. 지금 부대시설 배우잖아 우리가. 딸려 들어오는 거다. 주택 들어올 때 딸려 들어온다. 바로 옆에 관리사무소 있죠. 이런 것들. 담장 있나요, 없나요? 있고 도로도 있죠. 요거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수시설의 개념이니까 주택에 딸려 들어온 시설로서 주택법상 이러한 시설들을 4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대시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리시설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지금? 복리시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단지 가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있나요, 없나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있는 거 거기 쭉 밑줄으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야. 뭐 억지로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어린이 놀이터는 있으면 편하죠. 이런 것들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으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편하게 복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돼.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단지 주로 입구에 보면 상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린생활시설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주택가 가까이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슈퍼 멀리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이 복리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유치원 있나요, 여러분들? 있는 단지 있죠, 유치원. 있으면 편하잖아요. 애기들 가까이 보내고. 자, 그 다음에 경로당도 있죠. 어르신들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복리예요. 그 다음에 뭐 옛날 아파트는 많지는 않는데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보면은 헬스장 같은 거 지어주나요, 여러분들? 그게 운동시설이에요.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불러드린 그러한 시설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리시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제가 1번.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유치원이 있고 주민운동시설, 뭐 헬스장 같은 거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것들은 있으면 편하다라는 개념에서 단지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복리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끌고 내려가세요. 3번에 간선시설 나옵니다. 간선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좀 보세요. 간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글자는 손대지 말고 쭉 읽다 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 거기 연결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치셔서 간선이랑 연결을 시키면 돼. 그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연결시켜주는 그 시설만 따로 뽑아서 간선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주택단지 안에 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차 끌고 쭉 나오시죠. 단지 밖으로 나오면 밖에도 도로가 있죠. 그럼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하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 있어요 없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키는 시설은 도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지역난방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도로 밑으로 공동구 쭉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선 끌어다 쓴다는 얘기지. 그럼 중간에서 분명히 단지 안에 있는 시설하고 밖에 있는 시설을 뭐 하는 시설이 필요해요? 연결시키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간선은 연결이란 단어하고 매치를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설들을 네 글자로 간선시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갑니다. 자 4번에 가면 공공택지 나와요. 공공택지. 자 그럼 거기 밑에, 자 택지가 원래 주택법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공공택지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택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택이 자 어떤 주택이 있고, 요거요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죠. 이렇게 나누듯이 택지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공공택지, 하나는 민간택지. 근데 이제 법에서는 민간택지는 여기 취급 안 합니다. 공공택지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무슨 택지가 될까요? 그러면 민간택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공공택지만 알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는 민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공공택지는 앞에 있는 공자가 뭐냐면 공공사업의 준말이에요. 공공사업으로 조성해야 돼.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공자 있죠? 그 공자가 뭐의 준말이냐면 공동주택 건설 용지의 준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있어 쓰지 말고 거기 있어요. 밑줄부터 긁고 그랬어. 예. 자 거기 보시면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나와 있나요? 그럼 밑줄 그으셔야지. 공공사업 첫 번째는 공자가 이 공공사업의 준말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가볼게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됐대요.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자가 써 있잖아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다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공공택지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될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죠. 첫 번째 무슨 사업으로? 공공사업. 그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1, 2, 3, 4 있죠? 예, 그게 공공사업이에요. 거기 공공사업의 종류를 써놓은 거예요. 주택법에서.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1번은 됐고 2번 보시면 무슨 사업 써 있죠? 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여러분 보세요. 택지개발 사업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죠? 개인이 가서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국가가 개발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럼 공공사업 맞죠? 그럼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했대요. 그리고 아파트 지으려고 부지를 만들었어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만든 거야. 그럼 그 택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한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공공사업 플러스 공동주택 건설 용지. 다시 공공사업 플러스 공동주택 건설 용지.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공택지라고 한다. 그 중에서 공공사업의 종류 중에서 대표로 택지개발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있는 택지개발 사업 있죠? 그 공공사업의 종류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된다. 맞나요? 똑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은 주변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산업단지도 개인이 개발합니까? 아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개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공공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류만 간단히 눈여겨보시면 돼. 노트장만 찍어주시면 되고 뭐 앞자 따서 외우거나 그러는 사업은 아니에요. 산업단지도 딱 느낌만 찾아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표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구미 차원 같은데 그거 전부 다 공공사업으로 개발이 조성됐죠. 그리고 어떤 부지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지으려고 텄다가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택지를 네 글자로 무슨 택지라고 한다? 공공택지 됐고. 자, 5번 가세요. 5번. 자, 주택단지는 옆에다가 그냥 아파트단지라고 쓰셔도 돼요.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자, 주택단지 방금 전에 여기서 아파트단지에서 그럼 주택단지가 되려면 일단 뭐를 이 단지 내에다 뭘 지어야 되죠?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는 뭐가 있어요? 자, 아파트에 살고 있죠? 네, 아파트 가면은 단지 내에 가면은 일단 뭐가 보여요? 그래, 아파트 입구가 보여? 자, 주택을 건설하고 자, 주차장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저희가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어떤 시설? 부대시설도 건설하고 어린이 놀이터 있죠. 이거 뭐였죠? 복리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택단지는 뭐 지을 부지, 주택 플러스 부대시설 플러스 복리시설이 들어가는 단지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주택단지 나오면 아파트 단지의 개념이다.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서 주택단지가 뭡니까?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그냥 아파트 단지의 개념이다. 주택 건설할 부지 플러스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인데 다만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거기다 형광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 그 주택단지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끝까지 다 밑줄 거예요. 거기는. 자,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 3번 보이시죠? 그 시설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1번에 보면 뭐 보이시죠? 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이시죠? 그럼 이 단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단지 사이로 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현실성은 거의 없지, 그죠? 예, 현실성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지나간다, 이렇게. 가만히 안 있지, 이분들이. 이론적으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갑니다. 단지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별개의 단지가 돼요. 별개. 남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본다 그러면 X하고 오셔야 돼. 자, 근데 이런 것들은 틀려요, 안 틀려요? 한 명도 안 틀려요. 1번을 가지고 철도 지나간다. 근데 하나의 단지다. 동그라미 치고 오는 사람 없다는 거지. 단지가 쪼개지니까 별개 단지가 됩니다. 그럼 이건 답으로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1번은. 그럼 답으로 내는 게 2, 3번이에요. 자, 그 2번에 보시면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보이시죠? 그건 밑줄 그으세요. 형광색으로. 그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자,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여기 일반도로 지나갑니다. 자, 일반도로 지나갑니다. 그럼 몇 메달 기준점 잡은 거예요?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됐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단지 사이로 25m짜리 일반도로가 지나갔어요. 25m짜리. 그럼 20m 이상 된 거 맞죠? 자, 이럴 때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나왔어. 그럼 동그라미 치셔야지. 근데 15m짜리 일반도로로 지나갑니다. 폭이 아니 X가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15m짜리 지나갈 수 있잖아, 그죠? 이것 때는 하나의 단지로 봅니다.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야. 별개 단지로 본다면 X가 되겠지. 기준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일반 도로의 일자의 아랫니를 하나 둘 셋 빼. 뭐 나와요? 2자 남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숫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일자 있죠? 그 일자, 리을자 있잖아요. 리을자. 하나 둘 셋에서 빼요. 거기도 빼는 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느낌 있었어 하나. 자, 일단 놔두고 궁금증을 잠시 적고 일자에서 리을자 있죠? 지우세요. 그거를 팍 내려요. 앞으로 1년 동안. 자, 그러면 2자 남지 않나 지금 2자? 그러면 몇 메다가 자동으로 나와요? 20m. 설마 2m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자, 3번에 가면 폭 몇 메다 이상인 8m 이상인 무슨 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이것도 형광색 밑 찍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몇 메다죠 기준점이?
8m 이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도시계획예정도로예요. 그렇지. 글자 수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도 끝낼 수 있습니다. 기준점. 맞나요? 네, 글자 수만 세세 가서 도시계획예정도로 몇 메다? 8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 단위로 봅니다라고 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 두 개. 자, 신경 써서 보시고 오른쪽 가서 6번에 자, 입주자 등 보이시죠? 보지 마세요. 6번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7번 갑니다. 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란 자, 우리가 한번 건축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만나보세요. 목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노후화 억제. 기억나시죠? 기능 향상입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자, 밑에 보면 1번의 박스 안에 1번의 대선 보이죠? 동그라미. 그러면 리모델링을 대선을 통해서 노후화 억제를 한다. 허용된다는 얘기죠.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묶으세요. 2번부터 5번.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증축이라고. 자, 증축. 2번하고 5번은 다 증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법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1번에 있는 대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2번부터 5번까지 있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논점입니다. 증축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동그라미. 자, 가로 안에 있는 건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15년이 경과된 이렇게 써 있어.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가로에 있는 거 끝나는 부분 보면 15년이 경과된이라고 써 있죠. 공동주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경과년수가 몇 년? 15년. 그거 하나만 해요. 하나만 지금. 15년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자, 10년 지났대요. 11년 됐대. 증축형 리모델링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경과년수가 몇 년? 15년 경과할 것. 그리고 늘어나는 범위는 지금 보지 마시고 15년 동그라미 치고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보지 마시고요. 내려가서 3번 패스, 4번, 5번. 자, 설명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3년 전부터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됐어요. 과거에는 뭐 5년 전, 6년 전은 수직 증축이 금지시켰죠. 자, 수직 증축이 뭐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증축이라고 하는 게 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파트 여기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이 위로 증축하는 게 수직 증축이죠. 자, 그럼 3계층, 4계층 막 올린다. 그러면 하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면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있으면 이 아래 있는 사람 다 위험하지. 그래서 금지시켜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풀어준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게 증축 중에서는 다른 거 잘 안 물어봐요. 수직 증축을 많이 물어봐. 근데 거기서 보면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있습니다. 그게 4번하고 5번에 있는데 보세요. 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형광색 밑에 적어놔야죠.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층수가 몇 층이래요? 15층. 끝까지 읽어야지. 15층 이상. 그렇지. 15층 이상이면 15층, 16층, 17층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직으로 몇 개 올릴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요, 시험에. 3계층까지의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허용되는 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케이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층수가 몇 층 이상짜리도 있지만 15층 이상짜리도 있다면 14층 이하도 있겠죠. 그게 5번에 있는 거예요. 5번에 14층 이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2층짜리 아파트래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14층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면 층수가 좀 낮죠, 이거는. 그때는 하중이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2계층까지만 돼요. 다시 몇 계층? 2계층. 그거 외우셔야 돼. 그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경과년수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15년 경과할 것. 그래야만 증축형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내려가서 다른 데 보지 말고. 수직으로 올릴 때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계층? 3계층까지 할 수 있고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2계층.
정도까지만 최대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공구 밑에. 자, 공구라고 하는 건 옆에다 그림 그려서 주택단지가 하나에 이렇게 자, 하나인데 이렇게 그림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나눠서 하는 거야. 분할해서 이렇게만 써놔.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으로 분할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를 1공구 먼저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입주시켜요. 그럼 사업 주체한테 돈이 들어오겠지. 그 돈 갖고 몇 공구? 2공구 사업하면 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주택단지 하나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니까 2개로 구분된다. 뭐 3개, 4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밑줄 뭐하고 뭐를 따로 할 수 있다고 나오죠?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써있죠. 공사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 착공신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자, 완공됐습니다. 완공되면 원래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이 준공검사의 개념을 주택법은 4글자로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검사는 오늘 배워요. 준공검사가 똑같은 말인데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를 쓴다? 사용검사.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하시고 자, 넘기시면 2절에 가면 주택건설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